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정치 해안 시간 두 분 나와주셨어요.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정은혜 의원님은 매주 뵙고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님은 좀 올해 처음 뵙네요. 예, 여기서는 처음 뵀어요. 프로그램에서. 예, 네. 다른 프로에서는 여러 번 좀 뵀었었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세상에서 가장 바쁘신 분 중에 한 명. 네, 또 바쁘고 맨날 뭔가를 해.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네, 맞아요. 그런 외모. 제가 돈 들인 거 티나니까 티 안 나게 해주세요. 지금 또 책을 쓰신다고. 네. 도시에 관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도시에 관한 거의 다 썼어요. 거의 네. 다 썼다.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제가 고맙습니다. 직접 사보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아침부터 정치 이슈 통찰력 있게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일단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한강버스 말이죠. 물론 이제 타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것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한강버스라는 거는 사실 안전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계속 좀 주장을 하고 계신가 봅니다. 저희들 영상 준비했습니다. 운항의 안정성이라는 걸 회복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서울 시민들이 이 한강버스에 마치 실험 대상이라도 된 것처럼 저희를 상대로 해서 실험을 하십니까? 제왕적 황제와 같은 그런 행정의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그렇게 시장이 또 하고 싶으십니까? 한강에서 충돌하는 일이 도대체 몇 번째냐. 대국민 사죄와 즉각적인 시장직 사퇴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오세훈 시장은 이 한강버스를 왜 이렇게까지 고집이란 단어를 쓰고 싶은데 왜 이렇게까지 고집을 하는 걸까요? 글쎄요. 저는 지금 하는 걸 보면 하려면 제대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호응도 좋고 본인 지지율도 올리고 네. 서울시가 좋아졌다. 이거를 하려고 지금 저거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고 네.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채롭고 시민들이 여러 개를 이용해서 실제 뭐 시간도 빨리 가고 또 이게 다양성도 확보해줘서 버스를 타기 어렵거나 지하철을 타기 어려우면 뭐 배를 타고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활용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제가 그 세계 여행을 할 때 뉴욕 가니까 거기에서 케이블카가 교통으로 활용되고 있고 네네. 그리고 뉴욕을 흐르는 그 강이 뭐죠? 맞아요. 허드슨 리버. 허드슨 네. 거기에서도 배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정말 엄청 빠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다채로운 교통수단으로 도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제공해 주는 거는 너무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강에서 하고 있는 거는 고민정 의원님 말씀대로 실험하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왜 이렇게 안전을 담보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려는지 저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아마 의원님들도 많이 이게 답답하실 것 같은데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하려고 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네. 우리 그냥 솔직해지자고요. 네. 정치적으로 내년 이제 지방선거도 네네. 있고 자기 치적 쌓으려고 억지로 하는 네. 거잖아요. 다 좋아요. 모든 네. 정치인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MB 때 청계천 정도 아니면 저 정도 가지고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울림이 없어요. 네, 맞아요. 정치적으로 아주 네. 그냥 노골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지. 게다가 안전 문제는 우리 세월호랑 다 겪었잖아요. 이태원을 겪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도가 훨씬 더 높아진 상황에서 저 정도를 지금 들이밀면서 나의 치적이야라고 생각하는 그 오세훈의 정치적 계산 자체가 너무 유치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하고 굉장히 올드하죠. 올드하죠. 네, 과거의 방식이죠. 이제 막 건축하고 건설하고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뭐 세빛둥둥섬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건데 사실 그거 자체도 지금의 그 세빛둥둥섬이 있기까지는 박원순 시장님의 노력이 컸습니다.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좀 해결하는 과정이 계셨고 네. 지금 아마도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이제 치적을 쌓기 위한 그런 계획된 것 같은데 약간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동학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허드슨 리버는 사실 리버긴 하지만 바다입니다. 네, 맨하탄이 커요? 섬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 대서양 태평양과 만나는 이제 또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바다예요. 그래서 굉장히 수심이 이제 높은 그렇죠. 지역이고 수심 깊은. 예, 한강 네. 같은 경우는 수심이 깊지 않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저는 상상만 해도 무서워요. 무섭더라고요. 밤 8시였고요. 네. 그 깜깜하고 이제 저녁에 굉장히 추워지고. 추워지거든요. 그 밤 시간에 그렇게 강 위에 둥둥 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공포가 되었을 것이다. 저도 그 아이를 키우지만 요즘 아이들 일부러 수영도 막 가르치거든요. 네, 그 세월호 네네네. 사건 이후에도 굉장히 그렇죠.
조심하는 상황에서 왜 생존 이런 수영.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거 지금 조사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운영업체 선정 절차 자체도 지금 아. 완전히 또 공개가 안 됐고요. 그랬죠. 항로 설계라든지 안전 검증 용역이 어떤 업체에게 맡겨졌는지도 지금 정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내부 문건도 나와 있지 않은데 이런 사건에서 봤을 때 제가 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뭐냐면 계속 이렇게 그런 거 있죠. 잘못된 가전제품 팔고 계속 수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수리비 듭니다. 그래서 예를 정확한 들면 표현. 100만 원짜리 냉장고를 팔고서 이제 수리비만 한 1,000만 원 드는 거죠. 네, 네. 약간 이런 식이에요. 지금 네. 보면 분명히 지금 이거 배 또 수리한다고 수리 비용 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관련해서 뭐 용역 업체들 또 고용할 거고요. 직접적인 지금 딱 드러나는 비리는 없다 하더라도 투명성이 부족하고 무리하게 추진했고 반복적인 사고가 났다. 가장 중요한 건 서울 시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네. 그것들을 무시한 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과거에 그 무상급식 때가 떠오르긴 해요.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딱 꽂히면 그거를 포기할 수 없는 네. 뭐 그런 성격인 것 같은데 약간 지금 어제 저는 깜짝 놀란 게요. 또 마라톤 대회를 나갔더라고요. 오세훈이. 아, 어제 나갔군요. 네, 그래서 어제 무슨 서울시 마라톤 대회를 막 있었어요. 웃으면서 막 율동을 하고 막 박수 치고 소리 지르고 이게 토요일 밤 8시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한강버스는 그렇게 멈춰진 그 바로 그날 지금까지 멈춰 있어요. 누군가는, 네, 지금 인양을 못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일요일 오전에 가가지고 또 마라톤 대회를 출전하고 이렇게 웃고 있고 굉장히 공감 능력도 좀 떨어지는 떨어지는 게 것 아닌가. 같고 예, 좀 네. 너무 많이 염려가 됩니다. 그 그건 부분이- 비난을 넘어서 정말 네. 걱정이 돼요. 처음부터 이 한강버스 이제 선정부터 아까 딱 말씀해주신 그거 그리고 이제 보수 뭐 정비 뭐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필요한데 결국은 그 돈은 또 누구한테 갈 것인가 사실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도 다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서울 시민들의 혈세가 결국 쓰이게 되는 그렇죠. 것이고 네. 이게 만약에 서울시 의회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 저희가 어찌됐건 아. 패배하는 바람에 네. 아마 이게 절반 정도만이 있었다 그러면 바로 행정감사 이거 들어가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만 해가지고 실제로 행정조사를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예, 이거는 지금 뭐 국무총리가 뭐 나서서 뭐 정치적이라고 뭐 얘기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안전의 총괄 책임자는 국무총리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러 하는 것이고 네. 얼마 전에 울산 화재 사건 났을 네, 때도 네. 국무총리가 말 안 했습니까? 말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을 했다고 그럼 국무총리 보고 울산시장 나갈 거냐 이렇게 공격하지 않잖아요. 왜 유독 여기만 그렇게 합니까? 다 국무총리 입장에서는 한 사람의 국민도 서울 시민도 소중한 국민이고 울산 시민도 소중한 국민이기 때문에 그걸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이거를 역공을 하고 그거를 막 빌미 삼아가지고 이걸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정치적이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계속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맥락은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안전 문제가 최고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가 얘기했다고 선거 개입 아니냐. 이런 논리는 도대체 어떻게 성립이 되는 건가요? 네, 저는 네. 그래요. 사실 오세훈도 이제 공직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정치 공세라는 말보다 내가 그럼 원인을 규명하겠다. 아니면 뭐 본인 잘못이 없으면요 떳떳하게 나는 잘못이 없고 시스템대로 움직였는데 이게 뭐 거의 뭐 천재지변이다라고 네. 본인은 뭐 포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건 완벽한 인재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났다는 게 문제죠. 지금 벌써 반복되고 한 3번, 4번 있잖아요. 계속 반복이 되는 네. 거거든요. 한 번이면 어떻게 보면 뭐 사고라고 우리가 또 그냥 약간 눈 감아줄 수도 있겠지만 이게 3번 이상 사고가 났다는 거는요. 이거는 안전관리에 책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오세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회에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미 수심이 낮아서 이제 항로 검토할 때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오세훈이 했던 말이 뭐냐면 수심을 그 배에서 계속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뭐 그런 과학적인 지식도 없는 건지 네. 너무나 지금 걱정이 되고요. 저는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게 특히 보니까 그 시민 여러분들 뉴스에서 인터뷰하잖아요. 이제 한강버스 관련해서 이제 물론 저는 버스로서 기능을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아마 이걸 관광용으로 타야겠다. 뭐 특히 재미죠. 네. 그래서 어르신들도 시간도 기니까 네. 이제 또 재미있게 어르신들끼리 타고 아니면 특히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들 데리고 한번 타고 싶어요. 막 이런 인터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사고가 나는 것들을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이렇게 나중에 운항이 되었을 때 그냥 타다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는 가능하면이 아니죠. 무조건 당분간은 이제 한강버스를 이용을 하지 마시라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해서 이제 그 만평
네,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네, 오세훈 관련해서 저런 만평을 그렸습니다. 17일. 네, don't do that. 네. 오세훈이 don't do that. 장난하지 않아요. 네. 너무 잘 그렸어요. 네. 한결의 그림판이에요. 네, 여러분들. 네, 한번 찾아보시고. 네, 오세훈 이 한강버스 사고에 관해서는 그냥 사고로 끝날 게 아니고요. 어쨌든 시 차원에서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 그렇고 계속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 똥볼만 차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집단 항명이냐, 집단 난동이냐, 혹은 소동이냐 보시는 분마다 뭔가 수식어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일단 집단 난동으로 저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권에서 굉장히 강공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화력을 우리 국정원 출신이시죠. 화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일단 뭐 다양한 뉴스 읽으셨겠지만 이들에 대해서 이제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어제 경향신문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이동학 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항명하는 게 어디냐, 뭐 때문에 항명하는 거냐, 이게 제가 볼 땐 그냥 빌미를 잡은 거라 보고, 첫 번째 요인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본인들이 지금 십수년간 잘못해왔던 지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이제 완전히 평가를 끝내고 네. 니들 같은 조직은 안 되겠다라고 딱 명령을 해버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대장동 건과 관련돼서도 그렇지만 최근에 관봉권 띠지 뭐 이렇게 조작하고 뭐하고 그렇죠. 일부러 잃어버렸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네. 그런 수사에서의 어떤 조작 관련된 것들, 그리고 지금 남욱 변호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재판부에서 그것을 약간 신빙성 있게 받아들였는지 서면으로 제출해라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배 가른다고 그때 증언했을 맞습니다. 때 그때 그래서 그 말씀하시죠? 관련된 네. 것들에 대해서 지금 남욱 변호사 아마 제가 볼 땐 그걸 쓰고 있을 텐데 그렇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니까 이것들을 이제 덮기 위해서 좀 시끄럽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약간 성동격사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동쪽에서 불 피우고 이쪽에서는 뭔가 뛰어다니고 네. 계속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마치 자신들이 부당하게 탄압을 받는 것인 양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 말로가 끝났다. 그 네. 말로가 저는 이게 쉽지 않게 그냥 네. 이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비극적인 말로를 보고 있다. 그렇죠. 왜냐면 수사권, 기소권 네. 이거 분리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지금 정해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계속 이거를 뒤집으려고 뭔가 수를 쓰려고 하는 느낌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찌됐건 저는 검찰도 검사도 공무원인 거잖아요. 근데 이들을 굉장히 어렵게 무슨 탄핵 아니고서는 본인이 룸살롱 접대받고 뭐 차량 접대받고 본인들이 성범죄 뭐 이 피해 스스로 그 안에 굴레 안에 들어가 있어도 아무것도 이 사람들을 징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태까지. 네. 팔은 안으로 굽는 짓 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 지점에서는 이 지금 정부가, 여기에서 무슨 그 방안을 검토한다, 뭐 징계를 검토한다 이런 뉴스 보고 싶지 않고 네. 그냥 검토는 미리 딱 해놓고 네. 이런 거 딱 나왔을 때 정확하게 징계한다 네. 이런 뉴스가 좀 보고 싶어요. 네. 전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죠. 언제까지 이런 집단 난동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뭐 유력 검토라고 하니까 사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가지 안 정도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 뭐 직무감찰을 통해서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장 등등 그냥 평검사직을 전부하는 방안, 이런 것들 언급되는데 어떤 게 가장 좀 합리적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네, 일단은 그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이제 신상필벌에 대한 얘기를 확실히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공직사회 전체가 사실 내란 대응 이후에는 이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저는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검찰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사실은 저는 지난 3년간 굉장히 스포일드 됐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이 너무나 잘못된 행동을 계속 하면서도 그것을 우쭈쭈 받아왔기 때문에 네. 이제는 본인이 잘못된 행동을 계속 이어나가는데 이거 왜 안 받아지지? 왜 이거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도 저는 감정적으로 우리가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책임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겁니다. 다른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형평성을 네. 생각해서라도 너무나 그냥 정당은 좋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검사만 지금 현재는 이제 금고형 이상에서만 파면이 가능하고요. 다른 공직자는 파면 사유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검사만 과도하게 보호를 받고 있었던 거죠. 네. 그거를 그 특혜를
정상화하자는 것이지 이게 뭐 어떤 특정을 겨냥해서 하는 네. 그런 학살이 아닌데 약간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입틀막 아니냐? 국힘의 아니, 국민의힘에서 입틀막 얘기하니까 굉장히 좀 재밌네요. 그러니까 네. 원래 검찰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시했던 정부가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때부터 저희 민주당은 사실은 이 검찰이 정치 검찰이 되지 마라. 한쪽에 경도되지 말고 네. 권력에 눈치 보지 말고 네. 정말 부조리한 게 있다면 부정의한 게 있다면 너희들이 처단을 해라. 그럴 때 너희들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다. 네. 해가지고 그걸 존중해주고 그걸 보장해주기 위해서 노력해왔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엉망으로 만든 건 본인들 스스로예요. 정치 검찰의 칼을 본인들이 쥐고 네. 본인들 건 다 용서해주고 또 본인들과 결탁한 세력 혹은 특정 인물, 네. 검사 출신들 이런 사람들 뭐 정관예우니 뭐니 이런 것들 다 해가면서 본인들끼리 자기들만의 어떤 성을 쌓았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이런 저항을 한다는 걸 이해할 수 없고 또 그거를 지금 계속해서 비호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인 거예요. 그렇죠. 네. 본인들은 그동안 아마도 많은 특혜들을 받아온 거죠. 네. 검찰들로부터요. 네, 네. 지금 솔직히 보세요. 이게 윤석열 내란 일어나도 지금 검찰 집단이 도대체 내란의 밤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수사도 안 된 모양새거든요. 박성재는 뭐 했고 심우정은 뭐 했는지.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밑에 뭐 성관이 뭐 검사 2명이 나가가지고 성관이 뭐 영장도 없이 핸드폰 빼앗고 뭐 그런 짓들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검찰들은 왜 대상이 안 되는 거지? 네.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당초에- 때문에 지금 네.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비호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당초에 그 말씀하셨으니까 그 12월 3일 내란의 밤에 방첩사가 거기를 확보하고 있으면 나중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온다라고 그 진술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대령급 맞아요. 최소한 서너 명이 그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때 처음에 알려진 거는 방첩사에서 대검 측에 먼저 전화한 걸로 당초에는 알려졌는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먼저 반대더라고요. 전화했죠. 그렇죠. 검찰에서 방첩사로 전화를 했습니다. 네. 왜 했습니까? 12월 3일에 밝혀져야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검사들이 한 몸으로 움직였는데 지금 뭐 이런 난동 사안부터 그 내란의 밤까지 검사들이 빠지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 이슈. 저 이건 좀 충격받았어요. 뭐 알고는 있었는데 녹취록 조작까지는 이거는 뭐야 너무 하드코어 네. 드라마 뭐 영화로 봐도 그렇고 이겁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가 있습니다. 지난 16일 대장동 사건 핵심 증거로 활용됐던 정영학 녹취록이 조작됐다라고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는데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거의 우리 예전에 뭐 날리면 뭐 바이든 날리면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윤석열도 우기기 했잖아. 얘네도 그래서 지금 우기기야. 아니 이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게 조작됐다고 말하는 걸 사실 사람들이 믿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지금 너무 어려워요. 예, 지금 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특히 지금 그 녹취록에서 3개 아닙니까? 이제 없었던 그러니까 이게 와 제가 그 악마의 디테일 이거를 진짜 알게 됐어요. 뭐냐면 악마의 디테일. 100%가 있으면 99%는 맞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중에 1%를 교묘하게 변경하거나 없는 얘기를 넣어서 네. 그 사실을 전체를 다 왜곡시키는 게 이게 악마의 수법이거든요. 네, 사기꾼들이 주로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없는 내용을 넣은 거죠. 용의하고. 그래서 김용 부원장이 이제 들어갔다는 것. 용의하고 이 내용.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실장님이 얘기를 꺼냈더라고요. 사실을 약간 왜곡. 실장님이 원래는 원문을 들어보면 재창희 형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실장님은 정진상 실장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너무나 잘 아시지만 윗 어르신들이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네, 네. 이거는 위례 신도시였다라는 네. 건데 이걸 실제로 들어도 모두가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이걸 지금 그 검찰 측에서는 이제 그 검찰에 있는 속기사가 썼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지금 회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이런 고의적으로 조작을 하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검사들이 지금 정상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정상화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좀 시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녹취록 이게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믿기가 원문에서 어려워요. 네. 믿기 어렵죠. 이게 재창이
대통령이 사업 초기에 동업자래요. 네네. 동업자고 이 사람이 굉장히 이 말이 네. 이게 비공개가 잘 안 지켜지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유동규도 그렇고 정영학도 그렇고 이 사람이 굉장히 신경 많이 쓰였는데 네네. 결국 이 사람이 100억을 뜯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나중에 이 사람한테 불 거야 막 이러면서. 뭐 이래저래 협박했다는 얘기가 네, 들리죠. 그러니까 결국 네. 이 사람을 빼고 실장님이라고 넣어야 이게 결국 한 사람을 엮어 넣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한 거거든요. 정진상을 네. 엮어야 이재명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실장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유일하게 정진상 실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재명까지 가기 위해서 엮어 넣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한 건데 1차 수사팀에서는 이런 짓 안 했어요. 네. 이런 짓이 2차 수사팀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죠. 아니 이게 바이든 날리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재창의원과 실장님이 혼동될 발음도 아니고 글자 수도 달려요. 그렇죠. 그래서 저 그 네. 녹취록 오늘 오전에 다른 이제 방송에서 녹취록 나온 걸 들어봤는데 헷갈릴 일이 없어요. 네. 그냥 명확하게 재창의형이에요. 누가 들어도. 그리고 이건 예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만 그 뉴스타파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 위례 신도시를 윗선지시라고 바꿨다라고. 무슨 저는 랩하는 줄 알았어요. 랩하는 사람들 라인 맞춰가지고 하잖아요. 아니 뭐 조작을 그런 식으로 하나? 진짜 100번 양보해서 위례선지시 윗선지시 뭐 그럴 수 뭐 굳이 얘기하면 근데 재창현과 실장님은 헷갈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검찰이 이거를 지금 속기사들한테 지금 떠넘기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네. 중요한 사건에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만한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네. 이거를 이렇게 본인들이 이거를 검증을 안 하고 본인들이 들어봐도 이걸 알 것 같은데 네. 이걸 이렇게 한다고요? 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 그 생각은 있어요. 이게요 본인들이 그렇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로요. 너무 사람은 심취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네, 가끔 예를 들면 막 배고픈데 갑자기 뭐 빵 먹을래 이러면은 원래 빵인데 뭐 밥 먹을래 이렇게 들리기도 뭐 하고요. 그런 경우는 있긴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본인들이 너무 지금 정신적으로 그게 좀 심취해 있는 게 아닌가. 답을 면피될 수 없다. 네, 하지만 맞습니다. 이 무슨 사람들. 재판이라는 네. 거. 네. 네. 아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오마이뉴스가 관련 기사를 썼는데 당시 이것을 이 조작된 녹취록 누군가 봤더니 어미준이에요. 네, 우리 강백신, 어미준 최근에 언론지상에서 많이 보는 그 사람들 중에 또 한 명인데 이분들은 참 빠지질 않습니다. 야. 당시 기록을 다 봤더니 서울중앙지검의 어미준 검사로 확인됐다. 증거 기록 지금 숫자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윤석열이 지난 2022년 3월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에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 1부장검사를 맡았고 그때부터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오마이뉴스에서 기사가 나오자 이제 엄혜준 검사가 대응을 안 하고 있다가 이후에 반응이 왔나 봅니다. 검사가 해당 속기록을 고의로 조작한 사실은 없다. 저는 이 말에서 이미 약간 실토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고의로 조작한 사실은 없다. 네, 검사들은 단어 하나하나 굉장히 조율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이 그 반박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고의가 저는 아니고요. 끝났어요. 본인은 그렇게 들린 거죠. 뭐. 실수라고 한 거야? 예, 예. 뭐야? 아니요. 본인은 그렇게 들렸으니까 난 들린 대로 했다. 아니면 근데 사실은 지금은 그 속기사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속기사도 여러 명이 참여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이러면서 얘기했어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윗선 지시로 잘못 듣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엄 검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명숙 총리 수사도 했고요. 네, 그렇죠. 우리 지금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관본권 쿠팡 의혹 상설 특검을 이제 또 이제 설치를 하자 이렇게 또 속보가 아까 떴더라고요. 네, 안건섭 네, 맞습니다. 임명했습니다. 안건섭 근데 이제 변호사를. 쿠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팠잖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그 200만 원이나 되는 정말 그 퇴직금 지금 요건을 회피하도록 그 취업 규칙을 바꾼 것 그랬죠. 이런 네. 것들이 또 의혹이 있는 것인데 지금 제대로 또 수사가 되지도 아니하고 네.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저는 그래요. 제가 만약에 검사면 음. 오히려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런 비리들을 파낼 것 같아요. 네. 근데 특히 이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네. 이들에게 불리한 법을 만드는데 동조를 했다. 이런 것들이 정말 검사로서의 책임감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나 그런 사법기관의 독립성 이런 것들에도 저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나중에 이런 검사들이 현직에 있을 때 누군가의 어떤 의뢰를 받아가지고 용서해줄 거 용서해주고 본인이 세게 처벌할 거 상대방이 있는 거라면 세게 처벌하고 네. 그거에 의뢰를 들어준 그 마일리지를 그쪽에 쌓아두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리고 나중에 전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부정부패 비리가 연결되어 있고 악순환이죠. 저는 이게 네. 촉책임 이게 아주 촉체적인 문제라고 봐요. 이 엄검사를 중심으로 네. 나타났던 이 문제가 상징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민주당 표현에 따르면 조작된 녹취로 이것을 제출한 검사는 다름 아니라 엄희준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 그 외압 의혹 관련해서 이 사람 이름이 또 등장하죠. 오죽하면 그 문지석 검사, 우리 울보 검사 그렇죠. 나와서 막 울면서 그게 사실은 국민들의 감정을 울리는 건 바로 그런 검사들입니다. 네, 그런 훌륭한 맞아요. 검사들이 이 엄희준 같은 사람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일단 해명은 들려드릴게요. 당시 검찰은 여러 명의 속기사들에게 녹취를 의뢰했고 속기사들은 각자 들리는 대로 이를 활자화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위 각 속기록의 정확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녹취록뿐만 아니라 녹음 파일까지 모두 법정에 제출했다고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시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지 아마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이슈 넘어가도록 하죠. 신상 필벌은 기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이게 바로 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 TF를 만든다고 하자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직접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군요. 일단 지난 내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은 분명히 속아내야 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지금 필요하다 보는데 왜냐하면 특검의 경우는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네. 이거는 대어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짜잘한 이 사람들까지는 이게 커버할 수가 없는 할 수 거예요. 없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공무원 사가 1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실제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인사 조치들을 막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수많은 이 쪽지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내란에 약간 동조했던 사람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정부가 모르고 인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네. 공무원 사회 자체가 이게 박탈감을 느끼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인사를 하지? 네. 왜 아직도 저런 시야를 못 갖고 있지? 공직 사회에서의 불만이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러면 지시를 내려도 이게 아니 뭐 내란 저지른 사람도 그냥 막 다 인사시켜 주는데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쯤은 정리를 해야 된다. 네. 근데 저는 처음에 우려했던 건 진짜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블랙리스트니 뭐니 아니면은 무슨 이 탄핵 그 이후에 다 정리한다 이런 걸 하면서 네. 너무 길게 끌고 갔잖아요. 혹시나 이게 길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건 그렇지도 않게 했어요. 네. 2월 중순까지 딱 정리해가지고 그때 정리한 걸로 모든 걸 끝낸다. 네. 방침을 정하고 굉장히 짧게 또 해놨어요. 그래서 네. 저는 감사에 준하는 어떤 근거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이걸 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법적인 위법 문제도 없을 것이고 이 다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시기도 짧고요. 그래서 네. 어찌됐건 대통령께서 하신 저 말씀대로 정확하게 내란을 극복한다는 마음에서 그리고 헌법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걸 굉장히 정교하게 잘 해야 되겠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이 정부혁신 TF를 꾸미는 것이 공무원 사회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라는 야마로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역으로 그 당시에 의무 없는 일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내란에 적극 동조했던 사람들이 그 위 상사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한 절차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게 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네, 네. 과거에 이제 나치를 이제 색출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내란이 있었죠. 근데 과거에 그 유럽 국가들이 이제 정치 보복 차원이 아니라 헌정 질서의 회복 차원에서 들어갔던 겁니다. 네. 사실은 그때 지금 국민의힘이 말하는 게 사찰이라면 전후 유럽에서의 그 민주주의는 저는 재건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그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과거를 그 차단하고 그 처벌했던 것, 그거 내력이라고 보여지고 저는 특히 이제 대한민국에서 약간 좀 오해스러운 부분이 그 삼권 분립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 이런 걸 네네. 얘기를 할 때도 저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특히 대통령제에서는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죠. 네. 견제도 있지만 균형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세금을 지킬 수 있도록 네. 공무원들이 그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이제 기본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특히 지금 이렇게 서로 사찰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이게 동료를 보호하는 게 원칙이 아니고요. 사실은 직무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 그렇죠. 직을 네. 보호하고 그 직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 음. 특히 그 공무원 내부에서 서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선진국일수록 더 정교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미국 사례를 보면 각 부처마다 감찰관 제도가 있고요. 네. 공무원들끼리 동료 책임이라고 해서 duty to report 해서
비위를 목격하고 신고 안 하면 방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시하는 문화가 굉장히 그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감시라는 단어가 조금 부담스럽다면 견제, 네, 네, 맞습니다. 네, 균형 잡기. 이거를 저는 약간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동료끼리 서로를 감시하냐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죠. 당연히 잘못이 없는 동료에게는 우리가 친절하고 사이 좋게 지내고 인간적인 관계도 맺어야겠죠. 하지만 분명히 그 동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 뻔히 아는데 그것을 묵인하는 것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영국이나 또 네. 프랑스 같은 경우도 각 부처 내부에서 다 그렇게 있군요. 예, 조사를 하는 게 있고 심지어 일본조차도 네. 공직윤리의 규범이 굉장히 엄격해서 네. 내부의 감사위원회가 존재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위를 알고도 보고하지 않는 공무원이 있거나 또 감찰을 피하려는 공무원이 있거나 그리고 또 감찰을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공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피하려는 태도가 있을 때는 분명히 저는 거기에 따른 또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를 저는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너무 잘하신 게 우리가 그냥 신상필벌 뭐 이 정도로만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시스템화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봅니다. 아니, 중요한 게 이제 이 텍스포스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게 지난 11일이었죠. 그때 공개적인 이제 회의 장소에서 공개 카메라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 날인 12일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서 브리핑을 합니다. 지금 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랬겠지만 내년 상반기 중 정책 감사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공무원 상대 직권 남용죄 적용을 엄격히 따지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 벌만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잘한 사람들은 칭찬도 하고 네. 저는 이 정책 감사 폐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권 바뀌면 전 정권에서 했던 것 대표적으로 원전 이런 그렇죠. 것들 네. 왜 이 정책을 추진해서 그건 판단의 영역이고 재량권의 영역인데 그걸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그렇죠. 공무원들 구속시키려고 하고 재판받게 하고 그 사람 다 무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네. 이 정책 감사 폐지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중요하죠. 왜냐하면 공무원들을 위축시키거나 공무원들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혼이 있으면 안 돼요. 선출직이 와가지고 지시하는 걸 따른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사람은 저항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부당한 거에 저항해야죠. 근데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국민의 선택을 선출직이 혹은 그 정당이 받아가지고 위임받아서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기계적으로 사실 일을 하는 것이고 부당한 거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렇죠. 정책적 성격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의 잘못을 그걸 단죄하겠다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누가 공무원 하겠나요? 네, 네. 입장 바꾸는 생각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취지 자체가 헌재에서 군인들의 소극적 저항, 네. 국민들이 목숨 걸고 나와가지고 저항했던 그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이 탄핵을 이 계엄을 막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헌법재판소 이 판결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이 과정을 거쳐서 부당하게 모함을 받는 사람들은 깨끗이 또 씻어주는 역할도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의 양가적인 이 작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채찍을 치는 것 같지만 어쨌든 명확하게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네.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제안하고 성과가 나오면 상을 주겠다라는 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고 저희가 시간이 이미 넘어섰지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좀 다른 얘기인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떤 유튜브에 출연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동혁 대표. 우파들은 이재명 정권이 사회주의 체제, 독재 체제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대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렇군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이끄는 자유와혁신, 조원진 대표의 우리공화당, 정강훈 목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 등과 연대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야 저러다가 정강훈당 되겠다라고 그냥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제 힘을 합칠 거야라고 공식적으로 어쨌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황교안이다 장동혁 대표 이거 옳은 선택인가요? 이건 저는 네. 저희 입장에서야 본인들. 뭐 잘하고 있다 보는데 네. 어차피 해산당해야 될 정당인데 네. 본인들 스스로가 죽겠다고 저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선거 저분들이 깨지면 네. 저는 바로 분당으로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전에 분당되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의 바람이고 이제 어쨌든 그 수순으로 가면 사실 국민을 위해서 유익한 정치를 할 수 없는 집단이 돼버렸어요. 이미 헌법 바깥으로 나가서 우리들이 계속 헌법 안으로 제발 들어와서 여기서 논쟁하자 네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계속 내란 옹호를 하면서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이 없다. 백약이 무효하다. 네. 아니
선거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네. 황교안과 정강훈과 조원진이 전략입니까? 아니 저는 네. 이 당이 어떻게 이렇게 퇴행적인 선택을 계속 할 수밖에 거의 뭐 없는지 지금 확증 편향.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많다. 그리고 지금 파멸을 넘어서 이제 소멸의 길로 가고 있다. 아, 소멸, 스스로 소멸. 자멸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지금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요즘 이제 현수막을 보면 뭐 아, 이재명 뭐 대통령의 뭐 독재 뭐 이런. 네, 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독재 뭐가 독재지? 이게 독재? 어디서부터 독재인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독재인 거지? 부동산 계엄령 막 이런 거 있는데 그래서 독재나 계엄이란 단어는 본인들을 연상시키는 단어거든요. 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랑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 단어들을 본인들 그래서 써가지고 스스로 네, 특히 자멸을 지금 하는지. 너무나 잘못된 방향이 이제 리더라는 거는요. 사실 희망을 미래하고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꾸 과거 그리고 공포, 결집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는 사실 굉장히 소수가 집합은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정말 중도층이나 다수에게는 그렇죠. 전혀 소구력이 없고 네. 특히 정당의 기본이 뭡니까? 그래서 정권을 창출할 수 있고 정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보면은 저는 국민의힘은 저는 정권은 정말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되기를 스스로 네.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 소위 말하는 건강한 야당을 한번 가져볼지 네,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워서 네, 이 이슈를 꺼내봤습니다. 네, 저희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면 매일매일 최대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글 계정을 연동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유튜브 인증을 완료하면 준비 끝!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 참여만 해도 TTCO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 커뮤니티에서도 TTCO가 쌓입니다. 출석, 글쓰기, 댓글, 투표, 친구 초대까지 활동할수록 더 많은 TTCO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고 TTCO 받아가세요.